자, 공통국어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박이 되겠고요. 이 책 구성과 활용 있는데 뭐 이따구나 필요 없고,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들은 이제 등급이 5등급제.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9등급제인데 여러분들은 5등급제입니다. 1등급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야 돼. 그치? 10%까지가 1등급이다. 기존을 말하면 기존은 4% 1이고 8% 2고 12% 3이었거든? 그러니까 2등급 중반까지는 따야 된다는 얘기고, 기존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필고사 같은 경우 80점 중반, 중후반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신송이나 연송이나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낸다. 선지 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정확하게만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주어져 있는 짧은 시간대만 50분 안에 마킹하면서 정확하게 보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어려워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차례를 보면은 문학 파트가 있고 서정, 서사, 극, 교술 관례가 있고, 2단원은 문법이고, 3단원 이건 읽기에 관련된 거고, 4단원 토론, 그 다음에 5단원 요게 아마 엄매, 문법은 잠깐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 자체는 기존보다 조금 더 평이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자. 우리는 쭉 치고 나갈 겁니다. 쭉 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도 풀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1단원 정리될 때마다 정리지 정리하고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예제 문제 같이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나가는 형태로 할 거다. 자, 그래서 기본 숙제. 항상 기본 숙제는 노트 정리 해줘야 돼. 이 노트 정리를 하라는 거는 뭐냐면 복습하라는 얘기야, 복습.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꽝, 그치?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어. 복습하지 않으면 꽝.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서정과 서사 관련 여기까지인데 좀 더 하는 데까지 할 거예요. 하는 데까지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내신 뭐 미적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서정 관례라고 되어 있다. 자, 기본적인 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이게 문학 파트니까 언어 예술이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어. 개념은 잡아야 된다. 그럼 언어는 뭐냐?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하고, 예술은 뭐라고 하느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때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운문문학과 산문문학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운문문학은 운율이 있는 글, 바로 얘가 서정관례에 해당이 된다. 서정관례에 해당이 되고, 산문문학은 펼치는 글, 그래서 줄글이 되겠죠. 줄글. 여기에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서정갈래인데 시라고 생각하면 돼. 시하고 고전, 시가까지 포함해서 서정갈래다. 자, 그러면 서정갈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시 분석하는 방법을 읽으면 되겠지. 그치? 먼저 정서를 찾아주고, 서정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서가 되는 거예요. 서는 서술을 이야기한다. 정서. 즉 화자의 정서 잡고 그 이유,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표현기법 정리해주면 되겠지. 정의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앞으로 니들은 공부를 할 때 외부 지문이 많이 튀어나올 거거든. 그거를 니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플러스 심상 정리하면 되고, 심상과 똑같은 말 이미지, 똑같은 말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분석 틀을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운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정갈래는 운율을 갖고 있는데 운문문학 얘기를 했지. 자,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 반복하면 된다. 그럼 뭘 반복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쵸? 자, 글자 수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음수율이라고 하고, 음수율의 대표적인 것은 뭐 3, 4조 여기래. 또는 4, 4조 이렇게 쓰죠. 이 조가 음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이 단위를 묶어서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때 소리, 보따리, 음보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음보율과 4음보율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위치, 소리음, 위치, 반복, 음이율이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가군만 친다. 가군이 뭐였어요? 끝각자, 즉 어미 활용만 친다. 이거 플러스 또 뭐가 있어? 시어 반복하고 식구 반복하고 문장 반복하고 여한을 반복한다. 자, 그래서 반복했을 때 효과는 뭐다? 운율 형성 플러스 의미 강조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이제 기본 포맷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해 놔야 된다. 알겠죠? 진짜로 현우야 집중 이제 해야 돼. 이제 내신이 시작이 된 거야. 대학 입학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단추야 오늘은. 자, 그럼 봐봐.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하나, 둘, 세 개가 다 있다. 그쵸? 그럼 뿅뿅뿅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야. 동지서딸, 꽃번 듯이 날 좀 벗어. 그러면 음보로 따지면 얘는 3음보율을 가지고 있네. 글자 개수도 보니까 어떻게 돼?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치? 그럼 얘는 4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어요. 자, 반복하는 거니까 동지서딸, 꽃번 듯이 날 좀 벗어. 이것도 4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3음보율에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음보율 하면은 민요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제 운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패스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시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아까 얘기했어. 정서외 표현기법 그리고 심상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패스 아 여기서 우리가 따져갈 게 있나? 운율, 비유, 상징. 자, 비유는 뭐가 있어? 비유에는 직유도 있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그 다음에 은유도 있죠. 뭐뭐는 뭐뭐다. 그 다음에 의인법도 있고 활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유가 있고 요게 비유죠. 다 비유다. 상징은 요거 조금 정리하자. 상징에는 뭐가 있냐면 원형 상징이 있어요. 이제 원형 상징은 뭐냐면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그렇다 느끼는 거야. 뭐 태양, 밝음, 뜨거움, 이성, 달, 차가움, 감성 이렇게 가는 것이 원형 상징이고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도 있지. 계속 쓰다 보니까 이미지가 굳어진다. 그래서 뭐 십자가 뭐 이런 것들 그쵸? 뭐 종교적인 의미가 됐죠. 그리고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개인적 상징이 뭐냐면 작가가 표현하는 상징들이 되겠다. 뭐 접시꽃 당신 이렇게 말하면은 접시꽃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부여가 되지. 이런 게 개인적 상징이 되겠다. 요거밖에 없어. 상징은 감각적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심상이지.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후각 빼먹었네. 이런 식으로 6가지 읽어가면서 확인해주면 되고 그러면 시에서 심상을 쓰는 이유가 뭘까? 시에서 심상을 쓰는 이유는 바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묘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심상을 사용한다. 패스. 질문 있으면 질문. 없니? 자, 첫 번째 작품 나오죠. 산속에서. 자, 이런 게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는 형식과 내용으로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안 보이나? 형식과 내용으로. 내용 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우는 시는 다 서정시야. 정서 표현한 시야. 그래서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정서, 외, 표현기법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형식은 자유롭게 썼느냐, 줄글로 썼느냐, 정해진 형태대로 썼느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썼어. 자유시야, 자유시. 그럼 내용은 당연히 서정시가 되겠다. 그치?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되겠다. 운율은 어떻게 돼? 운율은 내재율. 자유시는 기본적으로 리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자, 시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제목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어? 산속에서. 그럼 산속에서 뭐 했는데? 이걸 우리가 추적하면 되지. 자, 보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놨다. 도치 되어 있냐, 도치. 그치? 도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 순서를 바꾸는 얘기야. 도치법이 있고.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즉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이것의 의미는 뭐니? 시련.
어떤 고통, 고난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냐? 시련, 고난, 고통을 모르는 사람.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그럼 불빛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바가 뭐야? 위로, 위완. 그쵸?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그러면 이때 불빛하고 같은 의미가 뭐예요? 누군가 맞잡을 손이지. 그러면 길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는 뭐야? 어둠이 되겠죠. 그쵸? 자,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가 좀 대비되고 있다. 대비. 시어 대비를 통해서 주제 전달도 하고 있다는 얘기야. 현우야 집중. 질문 있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때 밤 역시 시련, 고난, 고통이 되겠죠. 즉 위에 있었던 1년에 있었던 길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준대요. 의인 또는 환류법이죠. 그러면 이때 작은 지붕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되겠다. 그렇죠?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민가를 발견했다. 오,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이 될 거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3년은 1년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즉 1년과 3년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리고 2년과 4년이 매칭이 되는 구조군요. 자, 먼 곳의 불빛은, 자, 이게 중요해. 핵심이야.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마찬가지 도치다, 도치. 그쵸? 도치법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이때 불빛이, 먼 곳의 불빛의 의미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 휴식 아니다. 휴식 아니야. 쉬는 게 아니야.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처 아니야. 안식처라고 나오면 안 돼. 이거 학교쌤이 문제 낼 때 이런 말로 집어넣어. 불빛은 나그네의 휴식처이자 안식처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틀리는 거야. 불빛은 쉬는 게 아니다. 여기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나그네를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멈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형도 질문 없어? 되게 간단해. 이거 간단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였고 성격은 사색. 사색이란 말은 깊은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치? 성찰, 자기반성적, 고백적입니다. 왜 고백적이냐면 시에서 화자가 누구는 대상이랑 대화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해. 그게 고백적이야. 소재는 산속과 불빛이죠. 자, 그럼 산속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연우야. 산속은 부정? 그렇죠.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불빛은 긍정입니다. 주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 특징, 도치법, 그리고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상을 활용했다. 이때 심상은 주로 시각적, 그리고 따뜻하다, 촉각적. 그쵸? 자, 감각이 2개 이상 있으면 다양한 감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 없니? 정리하면 불빛은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어둠은 고난과 슬픔과 시련이고요. 나그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다. 자, 우리가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람. 자, 시각적 심상, 불빛, 어둠, 지붕, 불빛. 공감각이 있었네요. 불빛의 따뜻함. 자, 이게 왜 공감각일까? 불빛은 시각인데 이게 따뜻하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죠. 아니요, 청각이래. 촉각의 시각화. 말이 헛나오네. 촉각의 시각화가 들어가 있구나. 질문하세요. 검썸 굉장히 간단하죠. 자, 대비되는 시어들. 불빛, 누군가 맞잠을 쏜 작은 지붕들은 희망, 위로, 위안, 긍정 의미고, 어둠과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부정적 의미다. 굉장히 쉽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쓰는 감상일지. 1년 시작 화자의 경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낀다. 2년 깨달음이야.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 자, 3년 또 경험이지. 산속에서 밤을 맞을 때 작은 지붕들의 큰 위로를 받는다. 4연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1년과 3년, 2년과 4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야. 즉 1년과 3년이 경험이 되는 거고 2년과 4년은 그 경험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질문 없니?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학습활동 13쪽을 보세요. 자, 산속에서의 시어와 식구를 살펴보고 시적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보자. 1.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보고 그 시어가 상징하는 의미를 써보자. 아까 우리 확인했습니다. 패스. 두 번째,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기억과 니은이 뜻하는 바가 뭔지 비교하여 말해보자. 자,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학교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출제 100% 되겠다. 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즉, 불빛이 뭐니? 안식처가 아니란 얘기야. 그치? 위로와 위안, 그리고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다. 알겠습니까? 그걸 꼭 구분해줘야 돼. 분명히 학교쌤이 선지 갖다가 장난칠 거다. 안식처, 휴식처 이렇게 갈 거야?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나그네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가 뭐냐? 계속해서 갈 수 있게 위로와 위안과 희망이 되는 얘기야. 알겠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위로와 희망이 되라. 자, 그 다음 이 시에 쓰인 다양한 형상화 방법. 형식적인 특징이 되겠다. 그치? 자,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것. 자, 운율은 반복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리라, 뭐뭐 는지 이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 문장 구조 반복했었어. 자, 다음 박스입니다. 실제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언어 표현에서 직접 보고 겪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한다. 심상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거나 특정한 분위기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자극하는 감각 종류에 따라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심상각.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심상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다 얘기했어.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 막무가내의 어둠,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불빛. 이건 시각적 심상이 되는 거고 불빛에 따스함에는 공간감적 심상. 자, 그러면 봐봐. 불빛 따스함 요거는 시험 100%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찾아야 돼? 공감각 찾아야 되는 거야. 선지에서. 그치? 그리고 특히나 어떤 거? 시각의 촉각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또 볼까요? 다음은 이 시의 1년의 문장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이다. 다음과 1년을 비교해보고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 도치법이죠? 어떤 효과? 강조야, 강조. 표현법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독자들한테 좀 뭐랄까, 좀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 모르리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우리 문장 구성 방식 순서대로 쓴 거거든? 이렇게 쓰면 뭔가 좀 밋밋해. 그치? 그래서 도치로 사용했다. 질문. 없으면 다음. 자,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끝에밖에 없어요.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야. 좋은 작품인 게 실어놨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표현 방법들을 왜 썼냐 이거죠. 의미 강조. 그리고 주제 전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질문. 안 계심? 다음 내용입니다. 이 시를 추천해 주는 사람 누가 될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쌩까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입니다. 다음 시를 감상하고 서정 관련된 이해폭을 넓혀보자. 자, 이게 시래요. 연필로 쓰기. 이거 무슨 시야? 산문시네. 산문시는 줄글로 쓴 시죠? 보통 산문시의 특징은 이야기성이 있어. 이야기성. 자, 볼까요? 자, 여기 제재개강부터 볼까? 산문시, 서정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본 교과서에 실린 시는 거의 99%가 서정시다. 성격은 사세도 생각하고 있네. 성찰. 소재는 연필로 쓰기. 주제,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살고 싶은 소마. 특징, 식구를 반복한 의미 강조.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가 있다. 자, 그럼 보자. 시니까 얘도 어떻게 봐야 돼요? 정서, 왜, 표현 기법, 그쵸? 정의표, 그리고 심상 정리하면 되겠지. 자, 보면 연필로 쓰기.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방 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향기인 후각이 되겠다.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있네. 이거죠.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를 풍기고 싶은 거야. 이 시작화자는. 한 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완전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찰이란 얘기야.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사는데 지울 수가 없어. 그치?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나는 시를 연필로 쓰겠다. 연필로 쓰기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줄 수 있는 나의 생애. 자, 반복하고 있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어서 자기가 연필로 시를 쓴다, 이런 내용이네요. 역시 자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죠.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자, 반편은 뭐냐면 바보. 반밖에 안 된다. 정상인의 반밖에 안 된다. 이것을 반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필을 쓴다는 얘기야.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로 쓴다? 연필로 쓴다. 질문 있음? 현우야, 질문 있어? 이해했어? 현빈이 어때? 둘 다 이름이 현자가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담긴 개인의 정서나 생각은 무엇인가? 연필을 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자기 반성. 그쵸? 인생은 한 번 쓰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연필을 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를 맡고 싶어서. 자, 이 작품에서 운율, 심상, 함축 등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함축이 뭐예요? 함축. 여기 있네.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문맥으로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고 내포하는, 이게 함축이야. 쉽게 얘기해볼까? 예문을 들어볼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게 함축인 거야. 이게 왜 함축입니까? 달의 의미에다가 쟁반의 의미를 부여해버렸어. 그래서 의미가 한 가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표현할 수가 있으면 이게 함축인 거야. 여러분들 시를 공부하다 보면 시에서는 시의 특징이 뭐니? 함축적.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어? 압축적. 이런 말을 쓰지. 함축과 압축이 있는데, 함축은 바로 얘기했던 거, 하나의 대상에다가 다른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함축인 거고, 압축은 그냥 짤막하게 쓰는 게 압축인 거야. 그렇지? 길게 표현을 안 하잖아. 서사갈래는 길게 표현해, 소설 같은 경우에. 근데 시는 짤막짤막하게 한다. 그게 압축이다. 자, 함축과 압축에 대한 의미 구분을 해야 되겠다.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다음 서정갈래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서정갈래를 볼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자. 자, 서정은 감정을 펴다 라는 뜻으로, 서정갈래란 개인의 정서나 생각을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문학양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산문시긴 하지만 반복되는 운율이 있고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으니까 위의 작품은 서정갈래. 그치? 서정이 맞다. 자, 패스. 질문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휘력, 자, 모르는 거. 동경, 회환, 흥취. 모르는 거 없나? 동경은 내가 바라는 이상향, 회환은 후회와 한, 흥취는 흥난다, 취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취향. 그들은 지난 삶을 반성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다. 마을에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가 사람들의 흥취를 더욱 돋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패스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넘어갈게요. 이번엔 서사갈래가 되겠다. 소설이 되겠죠?
자, 그럼 기본적인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소설의 3요, 소설이 뭐야, 소설? 소설의 개념.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걸. 이게 소설이지. 그치? 자, 현실에 있음직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꾸며 썼다. 허구성. 자, 소설 3요소는 뭐가 있어? 자, 여러분들 이쪽은 개념은 다 암기야, 암기.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자, 우리 국어 공부할 때 얘기했죠? 8대 2라고. 2가 암기고 8이 적용, 응용이야. 자, 구성의 3요소는 뭐니? 인물, 사건, 배경이다. 그치? 그러니까 읽어갈 때 뭘 따져줘야 돼? 인물, 사건, 배경을 따져가면서 읽어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형상화 방법이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어디 보자. 자, 작품 속 서술자. 자, 서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설의 목소리였지. 시의 목소리는 화자라고 하고 소설의 목소리는 서술자라고 한다. 작품 속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해라. 자,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설 갈등 문학이다. 그치? 갈등은 어떻게 나와? 갈등은 구분하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내적 갈등은 내면적 갈등, 즉 혼자서 고민하는 거고, 외적 갈등은 자,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 인물과 어떤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갈등이 작품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들이 섞여 있죠. 물론 주된 갈등은 있어. 주된 갈등이 있고 그 밖에 갈등들도 있다. 그래서 소설 읽어갈 때는 갈등의 어떤 그 구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관내 분실. 현대소설, 단편소설, 과학소설. 와, 93년생 작가가 이제 또 글이 실리는구나. 자, 성격은 과학적, 현실 비판적. 배경은 미래의 한국 사회.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니? 특정 인물한테 포커스 맞춘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인물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까지 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재, 마인드, 분실. 이건 뭐지? 주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 특징,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마인드 업로딩과 같은 미래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발단. 엄마가 실종되었다. 자, 요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 독자의 호기심 유발시키죠. 그치? 독자의 호기심 유발.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디 갔어? 라고 궁금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엄마가 죽어서 실종됐대.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거를 도서관에다 업로딩했나 봐요. 그치? 근데 실종된 거야.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자,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라? 시점, 이미 시점은 나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은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꼭 체크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인물은 내면 묘사인가 외양 묘사, 배경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게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 단계별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배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보면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 자, 우리 이거 과학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SF 소설입니다. 예.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자, 도서관이 변모했어요. 도서관의 기능이 바뀌었네.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닛의 유골합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어디로 가야 돼?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는 꽃을 바치는 거지. 헌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달라졌네요. 그쵸?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추모 공간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면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자, 이 부분은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아를 갖고 있는가 였죠.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다? 자아는 아니다. 그냥 반응일 뿐이다. 생전의 기억 데이터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대요, 사람들이.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리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를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얘기네요.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다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넘어가며 검색해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아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제목이 뭐였어요? 관내 분실이었어. 관내 분실.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명히 엄마 데이터가 있는데 검색이 안 돼.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엄마의 데이터가.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에 착오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한창 중요할 시기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지민은 임신한 상태. 그리고 여기 준호는 남편이에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서 내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다.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임신 초기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다. 야,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이 떠요. 요거 지금 기술 있지? LG전자에서 만들었죠. 비싸. 아직은.
상용화를 했어요. 부잣집은 요거 좀 쓰는 것 같긴 해. 근데 아직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쓰기에는 아직 비싸다. 뭐 몇 년 지나면은 좀 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쉬는 시간 할 거예요. 자,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엽게 들었다.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다.